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수도권을 돌며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6.3 대선을 압도적 응징의 날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김 후보는 자신은 방탄조끼를 입지 않겠다며 이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연이틀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오늘 행보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의정부와 고양, 파주, 김포 등 경기 북부에서 유세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평화 행보에 나서는 동시에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다지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 12.3 비상계엄을 상기시키며 6월 3일을 압도적인 승리의 날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6월 3일은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압도적인 응징의 날입니다. 압도적으로 응징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유세에 나선 만큼 지역 현안에도 적극 의견을 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경기도민 입장에서 매우 어려워질 거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대신 접경 지역인 것을 고려해 대한민국의 평화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당선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 경기 북부 지역 주민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행보는 어땠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서울에서 유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양천에 이어 서초와 송파, 강동, 경기, 하남까지 주로 한강 남부 벨트로 일정을 잡은 겁니다.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결정하는 곳에서 최대한 지지층 민심을 끌어모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날선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착용한 방탄조끼를 겨냥해 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쳐놓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느냐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저는 방탄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이 후보가 자신을 방탄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으로도 읽히는데 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특검 추진 등을 향해 도둑이 거꾸로 청문회하고 특검을 하고 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유세 중엔 단일화 논의의 중심에 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손을 내미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이 후보를 빗대 우리 둘은 전혀 다른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범보수 단일화 주장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반응, 그리고 오늘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이준석 후보는 이틀째 광주에서 이 호남 유권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 그리고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전남대 대학생들과의 학식 오찬 등을 이어갔습니다. 이 젊은 보수를 표방하는 이 후보가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으로 불리는 호남에서 이 나름의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정 전후엔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단일화의 거부 입장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전히 완주 의지를 드러내며 단일화 거부의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 같은 것으로 시간을 허비할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이 구태처럼 보이는 걸 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단일화 같은 걸로 지금 시간을 허비할 상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견제도 이어갔는데 이 호텔 경제학이란 인터넷 조롱 수준의 콘텐츠를 대한민국 경제해법으로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호텔 경제학이 경제학적 근본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이 후보는 무책임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께 실망을 안기는 악순환의 반복을 막자며 대선 후보 배우자가 참석하는 TV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흥적이고 대책이 없는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배우자 간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참석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견해를 진솔하게 밝히자는 겁니다. 배우자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필요한 토론이라고 거들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거나 설란영 씨가 제2의 김건희 여사라는 직감이 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스스로 선거 전략을 못 세우면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라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제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내내 리스크였던 김건희 여사 논란을 고리로 이재명 후보는 물론 김혜경 씨의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김혜경 씨는 언론 노출을 삼가며 종교계 위주의 비공개 행보를, 설란영 씨는 언론사 유튜브 등에도 출연하며 비교적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인사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라는 자평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 이재명을 기조로 연대 전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녹록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유세장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국민의힘 출신 김상욱 의원과 개혁신당 출신 허은하 전 대표도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선대위 사령탑에 보수 책사로 불린 윤여준 전 장관을 앉히며 출발한 민주당엔 최근 이 같은 전향적 합류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의 진심이 담긴 경청과 통합, 화해와 포용 행보에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과 개혁신당 문병호, 김용남 전 의원, 여기에 홍준표 전 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민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까지 펼치겠다며 깜짝 놀랄 인사 영입도 공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그 빅텐트를 치는 저희나 그 텐트에 오시는 분들이나 서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자당 인사들의 이딴 이탈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당은 흔들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은 상시적이라며 총선에서 비례를 노린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일 뿐 자신의 지도력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냥 개혁신당 타이틀 달고 방송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어떤 흔들림도 없습니다. 애초 반이재명 빅텐트론을 먼저 꺼내들었던 국민의힘도 개헌을 고리로 새미래민주당 측과 접촉하는 등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낙연 상임고문이 국민의힘의 해체 수준 환골 탈퇴 등을 요구하면서 아직은 지지 선언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계엄 단절과 극복을 전제로 그리고 이재명 독재 집권을 저지하고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통큰 협의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선 실질적인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떠들썩한 빅텐트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향후 정치적 이익을 노린 이합집산과 다를 게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규현 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지기현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수사 3부는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린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건을 배당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엔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면서 조사 착수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고, 최근엔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던 것으로 지목된 업소를 2차례 방문해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당시 비위 행위나 법관 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사이에 직무관계가 있었는지부터 당시 업소에서 지출한 비용은 얼마였는지, 계산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제 대선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요. 오늘의 전국 상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의 배우자 TV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부인의 역할과 관련한 법적 규정도 제도도 미비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격에 맞게 말씀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거절할 필요도 없고 또 배우자라는 사람이 다 나와 있는 사람인데 검증이 될 필요가 있다면 검증도 하고 또 뭐 토론도 하든지 후보자 검증이 물론 기본이지만 그 배우자,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네, 대선까지 2주 남은 시기에 떠오른 배우자 토론 제안,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역대 이제 대통령들이 가족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되게 많습니다. YS 때는 아들이었고 DJ 때도 새 아들이었고 새 아들 때문에 DJ 또 탈당까지 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제 부인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부인까지 이 영부인들은 전부 다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사전에 영부인이 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걸 차라리 처음부터 검증을 받아가지고 해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권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 관련된 문제, 아들이라든가 또는 배우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정권이 흔들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3년 동안 배우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특수활동비, 이제 관본권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2억 원이 넘는 옷을 샀다고 경찰에서 추정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영부인이 돼가지고 사법 리스크가 있음으로써 정권이 흔들리고 일을 제대로 못하기보다는 사전에 상호 검증을 통해 가지고 정권에서 정권을 잡는다 하면은 안전적으로 영부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따져본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네요. 뜬금없고 황당하죠. 그 지금 뭐 역대 영부인 얘기 다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죠. 지금 뭐 그 영부인 관련돼서 자 검증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이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지 어디 역대 영부인을 다 같이 그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대선이 14일 남았습니다. 후보 검증을 통해서 국난국복의 적임자가 누군지,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준비된 대통령이 누군지 이 검증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죠. 특히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당일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증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아직 14일 동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논의를 해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영부인 후보자 검증을 왜 합니까? 그럼 해서 영부인 후보가 자질이 없다, 자격이 없으면 대통령 자격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 그 문제됐다는 그런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빌어서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검증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증이라는 게 아무 이 정치 상황에서 지금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벤트식으로 한번 던져보는 것 같은데 14일 남은 선거판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후보자 경쟁력 가지고 안 되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 자꾸 던지는 방식 이게 좀 적절하지 않고요. 국민들께서 좀 황당해하실 어떤 제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김혜경 여사 발언이 다시 소환돼 있습니다.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진행한 TV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이라는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한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부인과 가족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과거 살아온 삶, 이렇게 노출된 삶이 있었다고 하면 행적과 관련해서는 언론이라든가 여러 방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들이 있잖아요. 그거야 뭐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돼 왔죠. 그걸 왜 그 영부인 토론회라는 형식으로 제안을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부인에 대해서 영부인 후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으면 언론에서 확인해 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대통령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한테 영향을 미쳐서 후보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런데 영부인 후보자 토론회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이벤트잖아요. 그 시간을 얼마나 뭐 할지 뭐 이 기획 안까지 상세하게 고민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해서 어떤 문제를 검증하죠? 대통령 수준으로 해서 대통령이 제시하는 공약의 문제를 검증할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서 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할까요? 검증의 기준, 검증의 내용 이런 게 없어요. 무슨 갑자기 영부인 검증입니까? 예, 말씀하시죠. 네, 저는 그 국가 통치를 할 사람이라면요 가족에게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굉장히 필요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라든가 자녀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거나 또는 정쟁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다 그러면 아마 통치 행위 내내 굉장히 곤욕스러운 순간을 이제 보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김혜경 여사 관련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마 특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 정권 보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해도 김 여사 특검 얘기가 매번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극대극 강렬한 대치 정국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특검이라든가 배우자의 리스크라든가 뭐 또 아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가족 전체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 어떤 약점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약점이 없었고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후보도 TV 토론을 응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토론을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게 쟁점화된 것을 좀 피하려고 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자꾸 영부인 가족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데요. 뭐에 대한 리스크입니까?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털다가 가족까지 확대해서 수사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이 판결 선고 나온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이 뭐 벌금 150만 원인데 10만 4천 원
썼다는 건데 이걸 몰랐다는 거고 대법원에서 다퉈봐야 됩니다. 아들 문제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뭐 도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됐었고 그때 당시에 사과하고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런 수사를 해도 되고 이걸 사법 리스크라고 명명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족들까지 다 털어서 이 검증을 해야 된다? 이 논리로 앞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증한다고 하면 이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검찰이 이러이러한 문제 있는데 후보 자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그래서 기소해서 대법원이 후보 자격 박탈하든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선거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후보의 어떤 자질과 자격을 놓고 얘기해야지 이 문제를 확대시켜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라는 딱지를 가족 확대까지 확대해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 14일 동안 어떻게 선거를 해보려는 생각 이거였다면 정말 황당하죠. 이렇게 선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상원 4차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사의 표명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앞서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탄핵 소추가 된 바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3월에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2달여가 지난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해서 업무에 복귀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이 두 검사의 업무 복귀 이후에 서울고검은 지난 4월 25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을 내렸었고요. 전담팀까지 꾸려서 현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명태균 공천계 의혹 사건도 지휘 중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 표명 이유로는 건강상의 문제였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도 함께 사의 표명을 했는데요. 일단은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상원 4차장 검사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고 이 두 검사는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에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된 바 있고요. 지난 3월에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살짝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금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일단 지금 대선 결과는 이제 14일 후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 두 분에 대해서 탄핵했을 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이 검찰 행정이 마비됐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정권이 끝나지도 않았고 대통령 선거라는 중퇴에 대한 선거에서 이 관리할 책임이 있는 이 핵심적인 중앙지검장과 차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국정 공백 아닙니까? 이 문제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리고 사퇴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는데 저는 그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지원 민정수석 간에 이 지금 문제가 된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출장 조사를 하고 불기소 처분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의심스러운 통화가 있었는지를 한 언론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 혹시 어떤 관여된 게 있어서 직을 사퇴하는 방식으로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어쨌든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고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주장해 왔던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해 왔던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겁니다. 과연 건강상의 이유인지 어떤 것인지는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법적 문제가 있다면 당장의 사퇴만으로 그 책임이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필요하면 이 특검이 아니라 이 탄핵은 기각이 됐지만 관련돼서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피하지 말고 법적 책임이 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갑작스러운 소식인데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결국 저 사건도 결국 영부인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영부인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계속 압박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영부인 관련된 수사 검사, 그러니까 기각 결정했던 그 검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던 그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했었었고, 그게 국정 동력을 굉장히 마비시키고 압박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강대강 대치로 인해 가지고요,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꼈을 겁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없었고, 또 야당으로서 어떤 견제라든가 이런 거 역할보다는 대통령 가족에 대한 어떤 수사 압박, 그다음에 이제 검사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탄핵시키는 거, 이런 걸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털고한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검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상호 토론을 통해서 공개적인 장소를 통해서 상호 검증을 한다면 그거는 좀 더 국민들이 어떤 이제 리스크가 없는 영부인이라든가 리스크가 없는 어떤 그 대통령의 후보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창수 지검장이 지금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탄핵도 당했었고 복귀도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생 관련된 이제 수사도 진행을 해왔었고, 이런 거에 대해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사의한 게 아닌가 싶고요. 나중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 말한 대로 어떤 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또 거기에 임하면 될 거라 그래 봅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토론회 제안을 두고서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 이해식 의원이 코미디 같은 제안이 앞뒤 생각 없이 나왔다니 놀랍다면서 설란영 씨가 제2의 김건희 같은 사람이라는 직감이 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캐릭터나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설랑영 여사에 그대로 대입시켰다기보다는 이 제안 의도 자체가, 이 배우자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임기 3년 동안 했었던 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지금 이제 다 수사 절차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사실상 V0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막후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임기가 대통령의 파면으로 끝난 이후에 실제 이제 확인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직언을 하거나 절제시키고 자제시켜야 된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못했다는 점, 이런 점을 환기시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설란영 여사 자체가 사실 그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거나 행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해식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이런 문제 때문에 배우자 토론이란 방식으로 해서 자꾸 이걸 환기시키는 이 황당한 발언의 의미를 그냥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미혼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내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라고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 사실 당 대표에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말한 것은 좀 속된 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 꼰대스럽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젊은 꼰대 같은 그런 이제 발언처럼 국민들에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혼낸다는 그런 표정은 좀 위아래가 있는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적인 어떤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대선 후보이고 또 이제 상대 정당, 경쟁하는 정당의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해식 비서실장이 제2의 김건희 여사는 직감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직감이 든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좀 대선 후보 영부인 시절부터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맥락은 아마 설랑영 여사도 뭔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 같이 들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근거, 직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를 대지 않고 그냥 말했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방송 토론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전혀 다르다, 김건희 여사처럼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보여주는 게 더 맞지요. 근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피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 지금 김혜경 여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벌금도 지금 150만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랑영 여사와 달리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밖으로 많이 나와서 가족이 얼굴을 노출함으로 인해서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거용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를 좀 감추려고 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설란영 여사가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투명하게 TV 토론을 한다면서 찬성의 입장을 밝혔는데 토론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일까요? 그렇죠. 이제 설란영 여사가 과거 세진전자라는 곳에서 구로공단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구로 디지털단지인데 그냥 구로공단에서 거기서 노조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노조위원장 하면서 수천 명의 노조를 이끌면서 노동법을 교육도 하고 우리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쟁의도 이끌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감옥에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제 설란영 여사 대화를 나누면서 약간 울컥했던 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여사가 두 분이 동시에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봐요. 그 상황에서 아이가 면회로 왔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밖에서 봐야 되는 옥에 갇혀 있는 그 두 부부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을 묘사를 하는데 저는 잠깐 좀 울컥했었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밖에서 야외에 있으면서 행동가로서 본인이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8년 동안 설란영 여사 관련된 어떤 의혹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흠집이라든가 법인카드 논란이라든가 관용차 논란 등이 전혀 없는 그런 영부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설란영 여사 같은 분이 대중적으로 나서고 또는 이제 김혜경 여사랑 TV 토론에 나온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유권자로서 표심을 정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후보들 유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의정부 고향 파주, 김포, 경기 북부 지역을 훑었고요. 김문수 후보는 강서구 그리고 영등포, 서울 쪽 역시 서울 쪽을 훑었습니다. 선거운동 중반부고 이제 이 대선이 2주 남았는데 유세 동선에서는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첫날부터 이 각 지역의 어떤 이 성장 전략 이런 부분에 내용적 포커스를 맞추고 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일정으로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주로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서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발전, 성장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각 김포, 고양, 또 의정부 등지를 가면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 주변과 연계된 어떤 발전 전략 이런 걸 통해서 수도권의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한 일정이었고요. 아무래도 어떤 선거든 뭐 수도권에서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일정에서는 수도권에서 확실하고 안정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막이 등장을 했습니다. 신변 위협 때문에 자체 제작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대선 유세장에 방탄 유리가 설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방탄, 진짜 신변의 위협이겠죠. 뭐 저격이라든가 암살이라든가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인지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문자로 제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탄유리를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이 제보받은 문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총을 뭐 러시아에서 총을 수입했다는 등 그다음에 뭐 어떤 훈련받은 군인들이 저격을 모의하고 준비한다는 등 이런 문자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를 의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 따르면 그런 의혹이 없다 얘기하고 다만 경찰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협박이라든가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협박성 글이 있기 때문에 수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제 저격에 대한 어떤 실체가 있는 건지 좀 민주당에서 밝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런 방탄유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방탄이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내가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나를 감싸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고 당당하기 때문에 방탄유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도 따뜻하고 당당하다 그러면 저는 방탄유리가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야당 대표로 하실 때는 국회에서 방탄 국회를 했었고 이제 대선 후보가 되니까 또 방탄 대선을 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발언 들어볼까요?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해서 방탄유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2024년 작년 1월에 테러 있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에 비상계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재명 후보 등 14명의 이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요. 수거해서 조치하라는 노상원 수첩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테러 내지 하겠다는 협박글들이 여러 SNS상에도 마구 공유되고 있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무기를 준비했다는 이런 당당하게 올리는 글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믿을 만한 이 경로를 통해서 제보가 오는 겁니다. 총, 뭐 권총, 뭐 러시아에 들어왔다. 이게 그냥 황당한 수준의 제보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세 현장이라는 게 국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스킨십도 하고 눈도 마주치고 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유세인데 후보로서는 방탄을 치고 그 안에서 유세하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상대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적어도 정치적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이나 혹시라도 그런 것을 협박하는 글을 올리거나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모든 후보가 자유롭게 선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어제 오늘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롱합니다. 총 맞을 일 없다. 무슨 방탄유리냐. 그러니까 너무 비정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당 후보인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시고 대변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틈만 나면 이 방탄유리나 그 전에 뭐 방탄조끼까지 해서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운동 개시 8일 만에 김문수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합동 유세는 아니고 독자적으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요. 사실 이제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 대선 후보 옆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더군다나 한동훈 후보는 지금 이제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올라갔던 후보 아닙니까? 치열하게 경쟁을 치러서 올라갔다 그러면 그만큼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당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1위를 한 그리고 공식 대선 후보가 된 또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유일한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 옆에 서서 지지 유세를 하는 게 좀 맞다 생각되는데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 옆에 서지 않고 부산에 가서 이제 혼자 이제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원 유세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낫긴 하지만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한동훈 후보가 본인을 홍보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장소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위한 어떤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것도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아마 조만간 좀 서둘러 가지고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합쳐서 유세장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원들과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제 국민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고 또 이제 우리 빅텐트라는 큰 의미의 어떤 정치적 단일화 연대 이런 거를 효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 유세에 대한 얘기를 못 들어서요. 양천, 서울 양천구에 이어서 서초, 송파, 강동, 경기 하남, 한강 남부 벨트로 일정을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틀째 지금 한강 벨트를 지금 돌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서초해서 송파, 강남, 이제 영등포, 강서 이 벨트는요 전부 다 부동산하고 세금, 안보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보수의 본주부터 서서히 이게 전선을 넓혀서 서울 전체를 넓혀 가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해서 서울 한강 벨트 라인을 주축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짠 게 아니겠냐 생각이 들고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선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비슷하다는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지지율 추세 이 추세를 좀 더 힘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서울에서 이틀째 이제 지원 유세를 이틀째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남에도 갔었거든요. 하남은 이제 수도권에서 중산층과 서울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도시고 이곳은 또 신도시이기 때문에 무당층과 중도층이 많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합 지역인데 이렇게 한강벨트와 하남에 가서 수도권에서 쌓은 지지 전선을 수도권까지 넓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틀째 광주에서 호남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구태로 보일 것 전혀 할 생각이 없다면서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단일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시작부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특단의 대책하면서 마치 어떤 여지가 있는 것처럼 한 발언 때문에 태도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이준석 후보는 선거 초중반 동안을 거치면서 본인이 안정적으로 10%대 지지율을 얻게 될 것으로 자신을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 과정이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서 갈 곳을 잃을 것이고 그게 이제 본인, 개혁 보수를 표방한 본인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 기존의 20대 또 남성들의 안정적 지지까지 더하면 이게 10%대를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봤는데 지금 이제 중반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 7%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승 요인이 뚜렷이 안 보이고 있고요. TV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TV 토론을 가장 잘했다고 본인이 자평하고 있지만 그 효과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판을 흔들 만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서 꺼낸 게 특별한 대책, 특단의 대책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별건 없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비단 주머니인가요? 얘기했지만 그거 별거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상황이 이대로 그냥 갈 경우에 본인이 목표로 한 이 득표율을 얻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초중반에 어떤 이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이제 단일화를 할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의 국면 전환을 깨하기 위한 목적 이 정도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이제 지지율에서 10%에 설사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선 이후의 보수 재편 과정에서 본인이 상당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득표는 되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를 하면서 단일화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하면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합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능가하는 상황에서도 단일화하지 않을 거냐 이런 질문에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해야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벌써 지금 보름 남았는데 지금부터 벌써 단일화 가능성이 열어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더 빠른 속도로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답변이기도 하고 영리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 지금 사흘째 지금 머물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국을 돌면서 이준석 후보만의 특징이 뭐냐면 학식을 합니다. 학식을 하는데 이건 다른 후보가 할 수 없는 거를 이준석 후보가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이준석 후보만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식을 집중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 하는 유권자들 하는 거 광장이라든가 역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소홀하는 모습을 보여서 처음부터 이준석 후보는 20대 청년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무엇을 이번 선거에서 노리는 건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확실한 젊은 층을 포섭해서 미래 국가 통합형 지도자로서 보석을 쌓기 위한 기회로서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요. 35대, 35대, 35로 해서 보수, 진보, 무당층, 중도층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선거가 있게 되면은 이게 45, 45, 10으로 해가지고요. 굉장히 양측이 결집을 하면서 제3지 다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은 48대 48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2, 3%의 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 이걸로 결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젊고 정치적 기회가 많은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미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수 진영이 찢어진 가짜 빅텐트다. 진짜 빅텐트는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 민주당 빅텐트가 이탈자 모임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빅텐트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이제 계속 나왔죠. 단일화의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도 있었고 실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의 어떤 상황상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빅텐트로는 계속 주장을 했지만 실체가 없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내 통합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세력과의 연대 또 빅텐트라고 명명하기에는 좀 이게 적정하지도 않고 민망한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텐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주도하는 빅텐트라는 건 이제 가능성도 없고 실체도 없는 반면에
민주당은 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주장했고 실제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면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뭐 김상욱 의원 도저히 국민의힘과 같이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떠밀려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허은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후보로부터 쫓겨난 거 아닙니까? 축출당했습니다. 개혁 보수를 지향했거나 보수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이 실제 본인의 어떤 이 행동으로서 보여줬던 두 분의 합류 이렇게 이게 뭐 빅텐트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외연 확장에 있어서 뭐 민주당이 그걸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판을 흔들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빅텐트로 가는 과정이죠. 그 이전에 이미 윤여준 전 장관의 영입이라든가 또 이석현 이 법제처장 등 정통 보수와 원로 보수부터 새로운 개혁 보수까지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기존 진보적 가치로부터 중도 또 합리적 보수까지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빅텐트라고 하면 이런 정도를 얘기해야 빅텐트죠. 이게 어디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이익만 쫓는 사람들 모으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김상욱 의원이라든가 허은하 의원의 목소리에 국민들은 더 귀 기울이고 있고요. 저런 선택을 할 만했고 저런 선택을 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지지를 보낼 것이고 그게 민주당의 지지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금주 내로 개헌 빅텐트에 합류한다는 설이 들리더라고요. 서정우 변호사가 저희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저도 아까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요. 측근 이제 한덕수 이제 전 총리의 측근이 확인을 해준 내용이어서 한덕수 이제 전 후보가 이번 주 내로 선대위에 참여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역할로 내가 빅텐트에 합류하면 좋겠는가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3T입니다. 3T는 것은 타겟, 그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그다음에 타이밍이죠.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많이 가져오는 게 이게 바로 타겟이 되겠죠. 트러스트, 후보를 신뢰할 수 있느냐, 사법 리스크가 없느냐, 배우자는 안전하냐 이런 것들 신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언제 내가 단일화에 언제 내가 빅텐트에 합류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 우리 밥을 지을 때 밥이 압력이 꽉 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좀 일찍 열면 밥이 설 있습니다. 압력이 꽉 차서 한 곱을 넘기고 뚜껑을 열어야지 밥이 맛있게 되는 것처럼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때 빅텐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지금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시장도 이 타이밍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만났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는 어떤 후보도 돕지 않겠다고 한 상황인데 새미래민주당과 좀 합칠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이제 움직이는 생물인 거고요. 이낙연 이제 전 총리가 그때 입장을 밝혔을 때는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고 단일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갈등과 진통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걱정과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굉장히 빨리 회복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 정당의 회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장 부담이 되기도 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샤이 김문수 세력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빅텐트가 지금 한덕수 총리, 홍준표 시장부터 해서 이번 주 내에 차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낙연 이제 전 총리도 분명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 거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저희가 빅텐트에 포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일요일에 양당 후보가 다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특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개헌을 문서로 협약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진행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이 대선 국면에서 공약으로 던졌기 때문에요. 다음 정권 내에 이번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논의가 진행될 겁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 공약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면서 동력을 상실했죠. 근데 이번에 좀 다를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미 제안한 이 내용 자체가 상세하고 이미 그 내용들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내용과 큰 맥락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결단해서 개헌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지금 대선 국면에서 굳이 문서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개헌의 의지는 확실하니까요. 뭐 그걸 굳이 문서 요구하지 말고 3년 임기 단축 이런 식으로 임기 단축이 개헌의 목적인 것처럼 그런 주장하지 마시고 실제 개헌이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꼭 필요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겠다는 약속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탄핵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YTN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YTN과 통화해서 탄핵을 겪으면서부터 억울함을 풀고 그만두려고 생각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이 기각된 이후에 바로 그만두기에는 후배들에게 미안해서 미뤄왔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또 몸도 마음도 안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이던 지난해 5월 임명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이 당시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지검장이 임명된 뒤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어떻게 지휘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등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고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서울고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하고 수사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소추됐다가 직무에 복귀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조 차장은 오늘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고함은 밝혔고 자신이 없던 동안 진행됐던 수사도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가 체포된 차철남이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를 집으로 이윤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개 수배 끝에 경기도 시흥 시화호 주변에서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된 차철남은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돈을 안 갚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거래가 좀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시비는씩.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경찰의 추궁 끝에 차철남은 범행 경위를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차철남은 먼저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술을 마시자며 자신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국인 A씨를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동기로는 A씨가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빌린 돈 3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엔 주변에 살던 A씨의 동생 집을 찾아가 똑같이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철남은 이 동생이 형의 빚을 알고 있어 목숨을 앗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치밀히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살해에 사용한 둔기는 집에 있던 물건이었지만 60대 편의점주와 70대 집주인에게 휘두른 흉기는 이번 달 초 미리 구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 차철남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차철남은 전과 이범으로 일용직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에 소총 실탄 30여 발이 발견됐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실탄이 어떻게 가정집에 있었던 건지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재 도구들로 어질러진 아파트 거실에서 경찰이 뭔가를 뒤적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경기 오산시에 있는 아파트 신발장 안에서 소총 실탄이 발견된 겁니다. 그 서랍장 안에 까만색 비닐봉투가 있었거든요. 아군의 탄은 났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현장에서 발견된 실탄은 모두 38발. 군 당국이 확인한 결과 실탄은 K2나 M16 등 소총에 쓰이는 5.56mm 보통탄으로 1977년 국내 군수업체에서 제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탄이 발견된 아파트는 당시 매매가 이뤄져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에 최근까지 거주했던 이전 집주인을 조사한 결과 집주인은 2006년에 이사를 왔는데 신발장 안에 실탄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은 군 당국은 실탄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 이전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자가 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가 사흘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는 불이 시작된 지 77시간 만인 오늘 정오를 기해서 완전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이 되살아나거나 연기가 지속하는 걸 막기 위해 오전 8시부터 특수 중장비를 불러 최초 발화 지점을 제외한 공장동 건물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일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장 안에 기계를 비추는 CCTV는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50대 여성 노동자를 부검한 국과수에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한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인용한 미군 소식통이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였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기자가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6일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이 계엄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된 간첩들이 신문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자백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선관위와 국방부, 주한미군까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정에서 직접 이 기사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시 매체는 이른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며 후속 기사를 이어갔는데 해당 소식통의 실체는 미국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 침입을 시도했다 붙잡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모 기자를 수사 의뢰했고 해당 매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이르면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서울시의 토지 거래 허가제 반짝 해제 영향에 지난달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에서 5%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벌써 가계대출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즉 가상금리를 1.5%로 상향 조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3에서 5% 축소됩니다. 변동형의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연리 4.2%를 가정했을 때 연봉 1억 원인 경우 대출 한도가 5억 9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1,900만 원 줄고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3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1,000만 원 줄어듭니다. 가상금리 상향 조정은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비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있어 연말까지 6개월간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대출은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상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시행이 이미 예고된 터라 더 늦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벌써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제 반짝 해제 영향에다 대출 막차 수요가 겹치면서 이달 들어 15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지난 4월 증가액 2조 3천억 원을 이미 능가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이달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과 6월 두 달간 일시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겠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부터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제도가 확대 재조정된 이후에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 들어서 다시 주담대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월별, 분기별 대출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자동차 25%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달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4월보다 3.8% 감소한 65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8억 9천만 달러에 그쳐서 작년 4월보다 19.6%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영향과 함께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한 영향 등으로 대미 수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해킹 사태 당시 늑장 대처 논란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내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 오는 금요일에는 최 회장과 유 대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SKT 유심 해킹 목적이 통신망을 교란시켜서 혼란을 일으키는 사이버 테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 통신사를 공격했던 중국 해커 그룹이 동맹국인 한국을 겨냥했을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SK텔레콤 서버에서 가입자 식별 정보 유출이 확인된 지 한 달. 과거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됐던 것과 달리 추가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길게는 3년에 걸쳐 악성 코드를 심고 2,600만 건 넘는 정보를 빼간 해커의 목적은 무엇일까? 당장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가입자 개인정보를 노린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킹이라는 게 10년 전에 해킹한 거를 지금 당장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멸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공격 패턴이 지난해 중국 해커 그룹이 미국 재무부와 통신사들을 공격했을 때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원 메일 등을 이용해 백도어 악성 코드를 잠입시킨 뒤 해커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빼낼 통로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T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거나 유력 인사의 휴대전화를 도청, 감청하려 했다는 직접 테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버라이즌이나 AT&T도 다 중국 해커들한테 당했는데 대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미중 구도화에서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동맹국들이거든요. 곽입은 아직 국제적인 규모의 해킹이라고 판단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PPF 노에 대해서는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 그 사례가 지금 SK 사례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KT도 사이버 테러 목적의 해킹이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에 어떤 장애를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통신망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조작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혼란 속에 사이버 위협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계 단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내일도 여름처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도, 춘천 30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예년보다는 2도에서 5도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지겠는데요.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남해안과 중북부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께 실망을 안기는 악순환의 반복을 막자며 대선 후보 배우자가 참석하는 TV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흥적이고 대책이 없는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배우자 간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참석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견해를 진솔하게 밝히자는 겁니다. 배우자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필요한 토론이라고 거들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거나 설란영 씨가 제2의 김건희 여사라는 직감이 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스스로 선거 전략을 못 세우면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라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제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내내 리스크였던 김건희 여사 논란을 고리로 이재명 후보는 물론 김혜경 씨의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김혜경 씨는 언론 노출을 삼가며 종교계 위주의 비공개 행보를, 설란영 씨는 언론사 유튜브 등에도 출연하며 비교적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틀째 수도권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최대 승부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를 찾아 대한민국 평화 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 이른바 홈그라운드로 꼽히는 경기 북부를 찾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 위협을 경험하고 각종 규제에 묶인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의 평화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제 정치적 신념입니다. 이 북부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고양시는 K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파주시엔 미군 반환 공여지를 활용한 평화경제특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를 남부와 분리하자는 일각의 구상엔 지역경제 기반 확립이 우선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 후보는 주요 사회 현안에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SPC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는 노동 후진국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엔 기업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자신의 커피 원료값 120원 발언의 진위와 배경을 왜곡했다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TV토론 등에서 이 후보를 집중 공격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두고 탁월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삼국지 여포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선택은 미래를 여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미래를 닫는 선택이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해 줍니다. 대선 레이스가 중반을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유권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을 누비며 정책 공약 발표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상대 네거티브 공세를 피하려면 연설 분량을 줄여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있는데 이 후보는 정면 돌파를 택한 듯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인사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라는 자평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 이재명을 기조로 연대 전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녹록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유세장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국민의힘 출신 김상욱 의원과 개혁신당 출신 허은하 전 대표도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선대위 사령탑에 보수 책사로 불린 윤여준 전 장관을 앉히며 출발한 민주당엔 최근 이 같은 전향적 합류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의 진심이 담긴 경청과 통합, 화해와 포용 행보에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과 개혁신당 문병호, 김용남 전 의원, 여기에 홍준표 전 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민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까지 펼치겠다며 깜짝 놀랄 인사 영입도 공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그 빅텐트를 치는 저희나 그 텐트에 오시는 분들이나 서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자당 인사들의 이딴 이탈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당은 흔들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은 상시적이라며 총선에서 비례를 노린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일 뿐 자신의 지도력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냥 개혁신당 타이틀 달고 방송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어떤 흔들림도 없습니다. 애초 반이재명 빅텐트론을 먼저 꺼내들었던 국민의힘도 개헌을 고리로 새미래민주당 측과 접촉하는 등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낙연 상임고문이 국민의힘의 해체 수준 환골 탈퇴 등을 요구하면서 아직은 지지 선언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계엄 단절과 극복을 전제로 그리고 이재명 독재 집권을 저지하고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통큰 협의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선 실질적인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떠들썩한 빅텐트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향후 정치적 이익을 노린 이합집산과 다를 게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2주차에 접어들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가 점점 더 적극성을 띠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와의 단일화가 판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카드가 될 거라는 판단인데 이번 주가 고비라는 분석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극복할 보관을 묻는 질문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자당 문제로 이 후보가 잠시 밖에 나가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를 게 없다며 거듭 단일화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이준석 후보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거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연이틀 서울 경기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 만큼 맞춤형 공약으로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도 당 지지층과 자유진영 결집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차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중도층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자유진영의 결집력 또 통합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김 후보로선 짧은 기간 보수층 결집과 외연 확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건데 결국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는 게 국민의힘 판단입니다. 당 안팎에서도 김 후보를 향한 공개구애가 이어지며 막판 단일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을 두곤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보수 진영 승리를 위해 결국 김 후보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낙관론과 이 후보로서 완주를 포기할 요인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비관론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단일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최소 24일까지는 단일화를 마쳐야 용지의 사퇴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주말이 단일화를 위한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인데 김 후보는 내일도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 그리고 단일화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구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렇듯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구애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응할 뜻이 없다고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일화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구태로 보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언론인들을 만난 뒤 전남대 학식 먹기 행사를 이어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연이틀 호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일정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이 빠지지 않는데 그때마다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설령 자신과 김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서 이재명 후보보다 높아져도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서 이길 수 있어도 안 한다? 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뾰족한 선거 전략이 없으면 돈을 써서 컨설턴트를 고용하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러브콜을 뒤로 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관역은 주로 이재명 후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험지에서 도전하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보다 노무현 정신을 더 구현하고 있다거나 대선 토론을 거치며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학을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괴짜 경제학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인터넷에서 퍼온 역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제 정책이라고 제시한 이재명 후보는 무지함을 책임지고 좀 사과해야 된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보수 단일화 논란이 유권자 관심도 등에 나쁘지만은 않단 기류도 엿보입니다. 대선 완주에 따른 선거비 부담에 단일화 가능성을 내다보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후보로선 미래를 위한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게 우선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탄핵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YTN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YTN 취재진과 통화를 했는데요. 탄핵을 겪으면서부터 억울함을 풀고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안이 기각된 뒤에 바로 그만두기에는 후배들에게 미안해서 미뤄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몸도 마음도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이 임명된 뒤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어떻게 지휘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지검장 등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고 이창수 지검장 곧바로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하고 수사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이창수 지검장과 함께 탄핵 소추됐다가 직무에 복귀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오늘 함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조 차장은 오늘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서 무고함은 밝혔고 그동안의 업무 공백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해 사직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 선고로 무고함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자리를 비웠던 동안 4차장 업무가 안착이 돼서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조 차장의 퇴근길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사의 내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할 얘기 없어요. 할 얘기. 아까 다 얘기했어요. 저기. 좀 고심을 하신 끝에 내리신 건지 결정을. 고심이요? 네. 고심 많이 하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선고를 좀 기다리셨다가 좀 고심을 하고 결정을 하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탄핵에서 저희 8대 0으로 해서 저희 무고함이 밝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무고함은 밝혔고 중앙지검에 와서 또 이제 어느 정도 4차장 사는 그동안 이제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이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정도 아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 법관대표회의 논의 대상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안건 2건이 상정돼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의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사태의 경위를 지켜본 뒤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개별 재판을 문제 삼아 책임을 추궁하거나 제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깊이 우려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자는 내용입니다.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규현 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지규현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수사 3부는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부장 판사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린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건을 배당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지부장 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엔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면서 조사 착수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고, 최근엔 지부장 판사가 방문했던 것으로 지목된 업소를 2차례 방문해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부장 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당시 비위 행위나 법관 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부장 판사와 동석자들 사이에 직무관계가 있었는지부터 당시 업소에서 지출한 비용은 얼마였는지, 계산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지규현 부장판사와 같은 편이냐고 물었습니다. 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지판사가 거짓 해명을 했는데도 왜 윤 전 대통령은 판사 교체를 요구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괴상한 셈법으로 본인의 구속을 풀어준 판사라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규현 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민주당 주장을 저질 정치쇼라고 비난했습니다. 당 중앙선대위 박성훈 대변인은 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지 엿새가 지나도록 결정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진 몇 장을 내밀고 해명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며 묻지마식 폭로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통령 경호처가 스스로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외부 견제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치 중립 논란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밝히겠다며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출석시켜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현안 질의를 통하여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주요 공직자 누구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번번이 공권력을 막아서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통령 경호와 보안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김성훈 전 차장 등 일부 경호처 간부들의 충성 논란이 커지면서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뇌부가 줄사퇴하는 홍역을 치른 대통령 경호처는 이후 전담 TF를 꾸려 조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쇄신안은 무엇보다 외부의 견제를 수용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준법 담당관과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익명의 내부 게시판을 운영하고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처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창설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쇄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담보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5월인데도)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국 곳곳이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영남 내륙 대부분 지역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농촌에서는 벌써 힘든 여름나기가 시작됐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오내기가 한창인 경북 구미의 한 농가입니다. 매서운 때학볕, 이항기에 모판을 싣는 농민의 얼굴이 절로 찡그려집니다. 모자에 토시까지 완전 무장했지만 그늘 하나 없는 논의 열기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만 하면 다 되는데 이야기를 하시고 끝까지 하시려고 합니다. 밭을 매다가도 아이고 요 10m만 더 하면 되는데 가시다 보면 이게 여름철에 사고가 생기거든요. 고령층 대부분인 마을에선 벌써 온열 질환을 걱정합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덜에 나가서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도 혼자 계시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넘어져도 누가 볼 사람도 없고 뭐 신고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도심도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 산책에 나선 도심 직장인들의 얼굴에 연신 땀이 흐릅니다. 가벼운 차림에 양산까지 들었지만 더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는 가디건을 들고 나왔는데 낮이 되니까 양산을 쓰고도 땀이 지금 안에 주룩주룩 나고 있어서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경북 영덕의 자동 관측 장비가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은 폭염특보 수준인 35도에 달했습니다. 대구 33.6도, 구미 33.7도 등 영남 내륙 지역 최고 기온이 대부분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때이른 한여름 날씨, 온열 질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발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 주말 온열 질환으로 전국에서 모두 16명이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한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517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온열 질환자가 15명 발생했는데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4도, 강릉과 대구는 30도 안팎을 웃돌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하차하던 만 4세 여아가 지하철과 플랫폼 사이 틈으로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보자는 YTN과 통화에서 놀란 시민들이 소리를 질러 기관사가 운행을 멈춘 사이에 근처에 있던 한 남성이 팔을 뻗어 아이를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데다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난달 22일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가 49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토어제 이후 매물은 잠겼지만 대기 수요가 많다 보니 같은 평형의 호가는 50억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도 호가는 그거 더 이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매물이 급격하게 줄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매물은 없는데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토어제로 묶인 인근 강남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직전 거래보다 10억 원 이상 훌쩍 뛴 거래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지난달의 경우 강남구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57% 이상이 신고가로 나타나는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준신축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거래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토어제 반짝 해제 기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서울 전체 거래량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4%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거래가 줄었는데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건 주택 공급이 부족한 데다 고가 아파트의 희소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권 아파트의 공급 가뭄 속에 초고가 아파트의 희소 가치와 주거의 질을 중시하는 고급 주거 문화 트렌드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가격 방향성도 주목됩니다. 하반기 들어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은 거래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격은 기대 심리 때문에 당분간 좀 횡보하지 않을까. 토호제 확대 재지정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입주권, 분양권 거래는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미국이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 수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영향이 하나둘씩 가시화하는 가운데 대미 관세 협상을 위한 범정부 대표단이 2차 기술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 자동차의 대미 수출액은 28억 9천만 달러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월 대비 20% 가까이 뚝 떨어진 수치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본격화한 미국 관세 25% 부과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에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은 현대차가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한 금액이 수출액에 잡히지 않는 탓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25% 관세 파장이 가중되면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판매 부진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특히 미국향 수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장기화됐을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자동차에 대한 협상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에서의 수출 호조로 4월 자동차 전체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3.8% 감소에 그쳤지만 전체 대비 유럽이나 아시아 규모는 아직 미미해 미국 시장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우리 범정부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 2차 기술 협의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더해 기재부와 과기부, 농축식품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관계자까지 참여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6개 분야를 놓고 논의할 예정인데 곧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보니 상호 입장을 교환하는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철강, 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의 일체 면제가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관철할 수 있을지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때 양국 재무장관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가토 가스노브 일본 재무상은 현지 시간 20일에서 22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 기간에 환율을 주제로 회담할 예정입니다. 미일 3차 관세 협상은 23일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 즉위를 계기로 교황청에 관계 개선에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40분간 회담하면서 백악관 초청 의향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회담에 앞서서 시카고 교황 레오라는 이름이 새겨진 미국 프로풋볼 시카고 베어스 유니폼과 성 아우구스티노의 책 등을 선물했습니다. 내일은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듯 소만 즈음부터 점차 여름 기운이 들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이럴 때 노화 방지와 콜레스테롤 억제에 항암 효과가 있는 쓴바귀를 먹으면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열이 많은 분들은 열을 내리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원기도 회복해주는 죽순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도, 원주 30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남해안과 중북부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고요.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밤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인 모레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고온은 점차 누그러지면서 주 후반에는 예년 수준의 늦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